개인적으로 기다리던 영화 나이트메어 엘리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기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에르모 델 토로의 4년 만의 신작이기 때문인데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은 현재 할리우드에서 가장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3인방의 멕시코 감독님들 중에 한 분이시죠. 기에르모 델 토로, 알폰소 쿠아론, 그리고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까지 말이죠. 여담이지만 쿠아론 감독이 나이트메어 엘리를 극찬했다고 하더라고요. 델 토로의 세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수식어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잔혹 동화 등등일 것입니다. 나이트메어 엘리도 그의 전작들처럼 괴물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잔혹 동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이트메어 엘리를 제외하고 감독님의 영화를 3편 만날 수 있었는데요. 크로노스, 파네미로, 그리고 쉐이프 오브 워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아직 기에르모 델 토로의 세계를 4번밖에 접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저는 파네미로가 그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제 생각에 많은 평론가분들과 대중분들께서도 동의할 것 같습니다. 파네미로는 정말 굉장한 영화였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저에게 나이트메어 엘리는 완전히 상반된 2가지 감상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영화였습니다. 프로이트적,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러한 방법을 완전히 약화 혹은 무화시키는 델토로 감독의 통찰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접근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기인이 스탠의 아버지처럼 보이는 이유, 구덩이가 상징하는 것, 스탠이 술을 병적으로 멀리하는 이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배경에 대한 분석까지. 나이트메어 엘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Come on in and behold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I want to give you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나이트메어 엘리는 영화의 스토리에서부터 정신 분석학에 대한 소재가 녹아 있습니다. 스탠이 몰리와 함께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점부터 영화에서는 릴리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녀는 정신의학 박사인데요. 릴리스는 스탠을 치료하며 그에게서 프로이트의 대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끌어내죠. 그러니까 스탠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적의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밝혀냅니다. 이런 직접적인 요소 외에도 프로이트가 생각나는 여러 비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비평 리뷰들에서 역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에서 스탠의 아버지와 기인이 동일시되는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영화의 도입부에 스탠은 시체 한 구를 집의 중앙쯤에 위치한 구덩이 안에 밀어 넣고는 집을 태워버립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이 시체는 스탠의 아버지로 보이고요. 그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즉 아버지에 대한 적의가 영화의 시작부터 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 위에 아들이 서 있고 땅 아래에 아버지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위상이 바로 직후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차를 타고 종점에서 내린 스탠은 우연히 유랑극단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공연은 바로 기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가 살아있는 닭의 목을 물어 뜯는 모습입니다. 앞서 아버지 살해 장면과 동일하게 스탠은 땅 위에 있고 기인은 땅 밑에 있습니다. 또한 기인이 탈출했을 때 스탠은 그를 붙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스탠은 그날 밤에 기인과 침상에 누워있는 병약한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는 듯한 꿈을 꾸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에게 나이트메어 엘리에서 기인과 아버지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인 이꼬르 아버지의 등식은 영화의 마지막에 엄청난 결과물로 돌아옵니다. 온갖 일을 모두 겪고 거렁뱅이가 된 스탠은 어떤 유랑극단에 구직을 하기 위해 들어가죠. 극단의 관리자는 독심술은 요즘 별로 인기가 없으니 잠깐 임시로 기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스탠은 과거의 클램에게 들었던 방식으로 이자가 자신에게 올가미를 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만 절반의 웃음과 절반의 울음 속에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점에서 기인 이꼬르 아버지라는 등식과 기인 이꼬르 아들이라는 등식을 합치면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트메어 엘리는 아버지에 대한 적의로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불태워 완전히 아버지의 세계와 안녕을 고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와 동일한 위치에 다다르는 영화다. 심지어 스탠이 경찰들을 피해 숨어든 기차의 차량이 닭들의 우리로 가득 차 있는데요. 스탠이 처음 목격했던 기인이 물어뜯던 것이 바로 닭이었으니 결국 그는 기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치로 회귀할 운명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죠.
스탠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술을 병적으로 멀리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스탠이 10살이 되기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가 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결국 스탠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기인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스탠은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렇게 기인을 중심으로 놓는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피트를 경유해서 봐도 나이트메어 엘리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은 피트와 진아의 독심술 퍼포먼스에 협력하게 되면서 피트에게 여러 기술들을 계승받습니다. 말하자면 비유적 의미에서 피트는 스탠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살해라고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피트는 스탠이 사탕수수주가 아닌 메탄올을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죽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탠은 또 한 번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의도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애정 역시 존재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스탠이 진아의 집에서 목욕을 할 때 진아와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 또한 프로이트의 맥락으로 설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급드렸듯 나이트메어 엘리는 스탠이 반복적으로 아버지를 죽이면서 아버지의 세계를 거부하고 달려나가는 끝에 결국 아버지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의 궤적은 원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사를 패곡선으로 그리는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굉장한 무력감과 체념의 어조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스탠이 웃는다는 지점에서 역설적인 긍정이 어려 있기도 했지만요. 이뿐만 아니라 기에르모 델 토로의 많은 영화가 그렇듯 나이트메어 엘리 역시 시대적 배경이 정확히 특정 지어져 있습니다.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략한 시기에서부터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한 시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의 처음 약 2년 정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는 인물들의 대사 혹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죠. 물론 이러한 배경이 나이트메어 엘리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불화의 문제와 이 배경을 결부시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영화의 부자관계를 세대 간의 이슈로 일반화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옥도의 세상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아래 세대가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하고 나아간 결과 결국 본인들도 역시 동일한 세상을 만드는 윗세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2차 세계대전은 이러한 패곡선의 결과물이자 증거 중 하나로 보이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윗세대를 거부한 아랫세대가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성찰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윗세대에 분노한 아랫세대가 그 이후 어떤 세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반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이트메어 엘리에 대한 저의 첫 번째 접근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러한 논지를 완전히 뒤집는 두 번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ocket watch. Am I correct? Master Stanton, can you kindly name them? What's inside the bag? A small pistol. You're not as hard to.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트메어 엘리의 어떤 두 장면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챕터 1의 논지를 조금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스탠이 처음 릴리스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의 장면. 릴리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까 무대에서 자신과 모친의 관계에 불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스탠은 이렇게 답하죠.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 금전, 사랑, 건강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일 것인데 특히 당신 같은 여성은 많은 경우 엄마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릴리스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정확히 대척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프로이트인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저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다소 직접적인 단어가 배우의 대사를 통해 발화되는 순간 뭔가 허무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영화에서 묘사되는 비유적 부자관계, 구덩이 등등의 기호적 측면들을 관통해가며 흥미진진하게 나이트메어 엘리 속 프로이트적 자장들을 분석해나가고 있었는데 갑분싸 영화가 그 답을 공개해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조금 비약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장면이 마치 델 토로가 비평가 혹은 저 같은 리뷰어들에게 너희들 내 영화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할 거지?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 말이죠. 제가 이 영화를 달리 보게 된 또 다른 장면은 스탠이 에즈라에게 린치를 가하는 순간 나옵니다. 에즈라의 보디가드 앤더슨이 듣던 라디오에서 진주만 공습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나운서는 루즈벨트가 미국의 본격적인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불현듯 스탠의 독심술과 심령술 사기로 비극을 맞게 된 판사 부부에 대한 기사가 속보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스토리인 부부의 자살이 실제 세상의 사건인 세계대전보다 중요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역시 말씀드린 엘렉트라 콤플렉스의 맥락과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기에르모 델 토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제2차 세계대전을 프로이트와 결부시키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화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 영화 외부의 세계의 중요도는 그 다음이야 라고 말이죠. 말하자면 어떤 영화에 대해 비평적 접근을 해보겠다고 그 영화를 해체하고 기호화하고 교집합 혹은 합집합을 찾아내려고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영화를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느끼라고 쓴소리를 하는 듯한 묘한 언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존의 영화 보기 방식을 전복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는 데이빗 린치의 걸작 모럴랜드 드라이브의 형식까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테지만 아무튼 기에르모 델 토로는 영화라는 것은 그 영화에 가닿으려는 무수한 행위들보다 무조건 거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수 배웠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챕터 1의 저의 리뷰를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쪽 측면이 공존하는 영화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트메어 앨리는 저에게 영화 리뷰 혹은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준 영화였고요. 물론 좋은 영화였지만 판의 미로를 뛰어넘을 만큼 훌륭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나이트메어 앨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이트적 접근의 욕망을 알고 있다는 듯 느껴지는 고수의 조롱 혹은 통찰. 지금까지 나이트메어 앨리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ear is a tool. But when that light hits the sky, it's not